말씀을 꼭 좀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전이라고 하는 넓은 품에서 과거에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앞으로 또 계속 잘 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대전에 뭔가를 해서 갚아야 됩니다. 고마운 존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집중 심화 포럼을 열어서 오늘은 AI 기반 의료기술 발전 이거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공동적으로 이제 공동의 관심사로 가져서 발전을 시켜서 대전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익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기반 의료기술 야심차게 기획한 집중시험화 포럼이고 가을에는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 휴먼 로봇의 거의 1인자가 있습니다. 경기욱 석좌 교수. 쉰도 안 된 나이에 지금 카이스트 기획과에서 석좌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무대를 이제 카이스트로 옮겨서 또 휴먼 로봇에 대한 그런 또 좋은 포럼을 갖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 이사장님, 김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모든 진행 순서를 원장님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좀 박수라. 제가 원래는 사회하고 좌장하고 발표를 다 해야 돼가지고 원맨쇼를 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회장님께서 저희 큰 짐을 덜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오신 이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늘 같이 얼굴 뵙고 했던 분들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가 이렇게 또 마음이 편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모든 거를 또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리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마스터 테마는 이제 싱귤레리티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이 이제 AI를 통해서 있고 이 AI가 기존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뭐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심지어 의학 파트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할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과학기술, 특히 저희 같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더 활용을 하고 발전에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 AI와 로보틱스 이 싱귤레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파트는 실제 연구를 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들을 발표드릴 겁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차세대 리더 포럼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더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을 고려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젊은 친구들, 주니어 선생들 중에서 이제 어떤 현장에 경험 있는 분들을 잘 부탁드려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준영 선생님 지금 라카이브에 이제 CSO로 계신데 주로 빅데이터 처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업무 쪽에 하고 계시고요. 이제 최근에 저희랑 같이 코어하려고 하는 거는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EMR 데이터고 환자 데이터가 EMR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고 그냥 타이프라이터 정도밖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좀 더 지능화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한 툴을 만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관련 기업에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라카이브 연구소장 류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이제 경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로 의료 현장 데이터를 임상 자원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보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의도를 담은 데이터라는 이 파트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학 학사를 하고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석사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회사 갔다가 석사 갔다가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AI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주된 파트들은 이제 물류 데이터라든가 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어떤 걸로 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파트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LM 파트를 중점적으로 LLM과 에이전트를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경험해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제가 지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AI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 AI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IT하고 다르게 좀 컴퓨터하고 동떨어진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IT 접근성이 낮은 탓에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왜 사각지대가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는 데이터가 아시다시피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데이터는 청구와 기록을 위해서 쌓이게 되는데 이게 병원의 청구는 이제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기록은 의료 업무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쌓이는 것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제가 의도 없이 모인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구와 기록이라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데 왜 의도가 없이 모인 데이터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외국 컨설팅 펌 같은 데서 가트너나 맥켄지 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 저희가 흔히 말하는 원천 데이터입니다. 원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데 여기 전체 데이터 레이크의 80% 정도는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늪처럼 이제 늪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 늪처럼 계속 쌓이기만 하고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많이 모였을 때 누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 이제 독감 예측을 주제로 검색어 기반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트래픽을 기반으로 독감 예측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공식 집계 CDC보다 빨랐는데 실제보다 2배 정도 가까운 이제 환자를 잘못 예측해서 폐기된 경험들이 있고요.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기록은 요새야 뭐 EMR로 관리돼서 다 전산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에서 진행되는 판단들은 거의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모여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데이터가 곧 쓸만한 데이터는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사안을 저희가 필터링해서 봐야 될 때 자동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료와 AI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와 의료와 관련된 AI 발전 타임라인입니다. 2017년쯤에는 IBM 왓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IBM 왓슨이 이제 MD 앤더슨이라는 암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6,2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했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때 한계점은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기술적인 한계들이 부딪혔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년도 사이에는 버트라는 가장 지금 LLM 근간이 되는 모델이 그때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로 22년, 3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왔고 성과도 실제로 보였지만 여기서는 한계점이 좁은 과제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어떤 과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셋 만들기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 학습하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물론 그걸로도 서비스를 내고 잘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22년 들어오면서 다들 아시는 오픈 AI의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의사 시험, 그러니까 의료 관점에서는 53% 정도 정확도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산업에서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게 연도마다 급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23년도 87%,
이미 전문의 수준에 도달하고요. 24년도, 25년도 넘어오면서 95% 이상 능가하면서 데이터만 잘 갖춰진다면 실질적으로 전문의 판단 이상의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성능이 매우 올라왔다. 전문의만큼 그 또 이상의 판단을 해줄 수 있는 AI가 됐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인데, 이 컨텍스트는 AI가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A4 한 페이지 아니면 반 페이지 정도 수준밖에 보지 못하고 판단을 제약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이제 1밀리언 토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책 한 권에 가까운 분량을 한 번에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용도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되는데, 기존에 AI를 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데이터셋도 만들어야 되고 딥러닝 할 줄 아는 인력도 고용해야 되고, 그걸 또 GPU를 사서 몇천만 원짜리 사서 거기에 학습시키고 서빙까지 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했는데, 지금 이제 다들 많이 써보시는 수준으로 보시면은 채팅은 3만 원이면 되고, 아니면 개발에 필요한 어떤 API, 저희가 LLM API라고 해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은 사용량 비례해서 과금이 되면서 적정 수준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이 분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시험이 올라갔다고 과연 잘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은 시험 점수는 확보가 됐어요. 기술 공급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기술이 달성됐다고 해서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위해서 파악을 위해서 사례를 조금 찾아봤는데, 에픽이라는 회사는 미국 EMR 회사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회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폐혈증 AI를 하겠다.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다음에 병동에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하고 그랬는데, 효과는 환자의 3분의 1을 놓치고, 그리고 안전한 환자인데 폐혈증 위험이 있는 환자를 거짓 경고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또 구글도 또 나오는데, 당뇨 망막병증에 관한 AI를 이제 구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이미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미지 분석을 했을 때 실험실에서는 병이 있다 없다 판단을 90% 정확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판단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니 이미지 21% 거부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은 흐릿하거나 아니면 조명이 부족해서 어둡다거나 아니면 해상도에 문제가 있다고, 태국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AI가 이걸 봤을 때 판단이 어렵다고 거부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종류의 이미지들이 수집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술은 충분한데 현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병목으로 이어집니다. 기술 개발에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냐면요, 이제 다들 아시는 팔란티어가 있죠. 팔란티어가 국방도 유명하지만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성공 실패 케이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두 가지로 제가 카테고리를 지어서 들고 왔는데, 이제 성공 케이스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 케이스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현장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현장에서 효과를 어떻게 봤냐라고 하면은 기존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 덤빈 게 아니고, 기존 사람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보조적인 형태로 AI를 입혔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팔란티어도 실패를 한 경우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냐라고 한다면은, 영국 NHS라고 국가의료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랑 계약을 맺어서 여기도 엄청 큰 돈을 들였죠. 5,800억 원을 들여서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했는데, 현장에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산출되는 산출물들이 현장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진들한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계약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런 케이스들에는 엄청 큰 플랫폼 사업이었지만 의회가 해지하고 대체를 권고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저희도 한국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 말해왔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기술은 규모 쪽에서 장점이 있고 현장은 의도를 제대로 반영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규모와 기술로 조금 나눠봤을 때 이제까지 저희가 실패 케이스를 많이 봐왔으니까 각각 규모라고 해서 무조건 실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규모에서 성공한 케이스와 의도 쪽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규모 쪽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주로 한정적인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라고 하면 이제 과제라고 하는 건데 영상 판독 쪽이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상 판독은 제한적인 데이터지만 그 안에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사람이 판단할 때 시간이 걸리지만 AI가 판단할 때는 너무 편한 그런 과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닛 또는 이제 JLK 같은 경우는 X선 판독 또는 이제 내조형 영상 등을 성공적으로 기술을 입히고 얘를 제품화해서 FDA 승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국내 최초로 AI 3등급 의료기 허가를 받는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대형 병원과 덤출 정확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인력들이 같이 갖춰져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반면에 대형 병원이 아닌 곳은 어떤 식으로 기술을 도입했냐라고 하면 이제 현장의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어야 현장의 실무자들이 주축이 된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인데 AI트릭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사망률을 1000명당 19명에서 15명으로 낮췄는데 이번에 거의 한 20% 정도 낮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디카스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가 아니고 핵심적인 데이터를 골라내서 신정지를 예측했다. 인데 여기 이제 바로치고 뉴스나 뉴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정지 예측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그 비교군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상 도구는 이제 조인수 교수님께서 낙상 도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이제 논문입니다. 여기는 간호동선에 이제 어떤 데이터적인 판단 부분을 끼워서 실제 현장에서 낙상 사고율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상이 단순히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예방하는 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 병원과 일반적인 병원의 어떤 자본이나 아니면 인력,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주로 이제 아랫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 중소병원도 AI를 도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국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EMR 도입률은 세계 최고급입니다. EMR 도입률이 세계 최고급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건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EMR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자체 EMR을 인증했을 때 그걸 인증해주는 시스템인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100%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중소병원은 이제 본인들 그 아무래도 거리의 문제도 있고 지역성 때문이라도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와 협업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든 거를 본인 입맛에 맞추기 사실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잘 안 맞추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표준에 가깝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 상급 병원도 사실은 50%채 되지 않고 일반 병원들도 10%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오늘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셋은 결국 사람이 의도를 담아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저희가 병원 임상 질문에 맞춰서 검증된 방식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도입을 한다는 것은 의도를 담는다. 이게 다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일단 다 모으고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뭐라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규모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게 오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도 다양한 일을 해왔지만
실제로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써있다시피 저희 데이터 정제 부분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정제 부분이 잘 될수록 대신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미리 현장과 함께 이런 것들을 다듬어가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의도를 담은 데이터라는 것은 의료 실무에 도움되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에서 활력 징후 4개와 나이 그러니까 5개 변수로만 모델링을 했는데도 수백 개의 변수를 모델링한 모델보다 훨씬 효과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데이터가 중립적인 사실이 아니고 보통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 자체가 사람의 의도를 담겨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는 중립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목적으로 설계가 해야 하고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앞에랑 연결되는 부분은 규모와 기술은 이미 어떤 갖춰져 있는 인프라 위에서 작동 잘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구축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철준 병원장님과 인연이 다 같이 진행해보고자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의료진들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에서 EMR을 활용하기 때문에 EMR을 그대로 두고요. 그 위에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재구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재구축하면은 이제 산발적으로 나뉘어진 데이터들을 시간축, 그 다음에 환자축, 병원축, 지역축으로 엮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진이 하는 일도 바뀌지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3가지 원칙 정도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의료 분야에서 이미 좋은 케이스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지침들이 많습니다. 학회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진료 지침 같은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술을 붙여서 제품화 시키면은 잘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설은 요새 LLM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붙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들 경험하시는 부분들이 분명 아닌데 자꾸 있다, 없는 데 있다, 아니면 아닌데 맞다고 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건데 이런 안정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료진의 역할 자체는 이제 계속 바뀌지 않고 AI 어시스턴트가 의료진에게 자료 조사를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비서 또는 어떤 똑똑한 조수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저도 이제 많이 느껴봤지만 심리적인 장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장님이 저거 도입해가지고 인력을 줄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어떤 능력을 증폭해줄 수 있는 동료로서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제 AI의 취약점 중 하나가 AI는 자기 확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쓰시다 보면 알겠지만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단발적인 과제에서는 정확도가 높고 잘 수행한다. 웬만한 사람보다는 잘 수행한다. 하지만 복잡한 과제로 넘어갈수록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도 하나 프로세스 수행하면 잘해요. 근데 멀티태스킹을 시작하게 하면 사람도 놓치는 경우 실수를 많이 해요. AI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자기 확신도를 그럼 어떻게 낮추느냐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말하는 용어로 하네스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을 크게 작성을 해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마련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를 도입했을 때 폐혈증입니다 라고 단언하기보다 감염 악화 가능성이 있으니 의료진이 확인해야 된다. 또는 약을 중단하라 보다 처방 검토 필요한 항목이 있다 라고 말하고 아니면 낙상 위험 환자라고 단정 짓기보다 낙상 위험 평가를 해보고 진짜 위험한 건지 판단을 해라 라고 어시스턴트를 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상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이제 미래 관점에서는 이제 다음 발표해 주실 피지컬 파트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체까지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바이탈, 웨어러블, 그다음에 대소변 검체까지 보면은 굉장히 버려지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그 실제로 의료 실무가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의료진들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판단하지만 AI는 이 모든 걸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확보해 줄 수 있다면 더 시너지를 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건강수명 어떤 이 전체적인 시스템과 데이터를 하나의 의료 자원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관리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현장에는 의도가 없는 데이터가 많고, 그다음에 기술에는 현장이 배제된 성능만 있다. 이게 문제인데, 그럼 두 번째에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무엇을 데이터로 남길 것인가 결정해줘야 의도가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2번에서 진행했던 현장의 의도를 기술로 재현 가능하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가능하게 분해를 하고 노하우를 규칙으로 옮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설계로 이거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장과 기술이 같이 붙어야 이게 종합적인 의료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다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연재는 이제 그 한 20에서 25분 정도 하시고 5분 정도 안에 2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마이크 드릴까요? 그냥 큰 소리로 해주시면.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EMR에 있어서 이 표준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만드는 그 시스템하고 또 이제 대형 병원에서 만들어진 다 시스템하고 다 틀려버리면은 앞으로 이거 헬스 경질 문제가 또 많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해결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정부에서 진짜 그 원한다면, 정부에서 진짜 이 시스템 AI를 이용해서 뭐 하는 시스템을 원한다면은 표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회사만 다 틀릴 게 아니고.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기록이 계속 남아가지고 뭐 아까 뭐 얘기했지만 폐혈증입니다. 뭐 의심이 됩니다. 이런 짓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는 사실은 폐혈증이다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진단이. 그렇잖아요. 완벽한 AI라면은 진단을 완벽하게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돼야 돼요. 안 되고 나서는 뭐 이 팀에서는 뭐 우죽순으로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체가 모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다른 분들도 질문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은 이제 EMR이 나오게 된 게 EDI 청구를 이제 하게 되면서 보급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기업들이 다 개별적인 포맷을 가지고 개발하게 됐어요. EMR 회사가 약 150개 이상 됩니다. 의원급들은 좀 이렇게 메이저가 있는데 병원급들은 이제 상업종합병원은 개별적으로 개발했고 민간병원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전에는 그게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다 필기로 해서 오더를 냈고 엄청난 의료비 사고가 생기면서 아마 오바마 때인데 굉장히 정부 주도에서 일렉트리컬 메디컬 리코드로 넘어갔고요. 그때 에픽이라는 회사하고 한 2개인가 3개 회사가 대부분의 병원에다 시스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일반된 EMR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전산화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AI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한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포맷을 통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다 개별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거를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 EMR 데이터 자체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장점은 뭐냐면 심평원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첨부 데이터 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지실된 데이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료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첨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말 맞는 건지는 사실은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거를 개발하려고 한 이유는 모든 EMR이 지금 의사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상태예요. 의사도 내과한테 컨설트를 점점 안 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도 EMR, LML에 물어보고 있고 환자도 진단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점점 심해질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가 3,800명의 의사를 고용해서 약 5억 명의 고객에 대한 온라인 진료를 하고 있어요. 95%까지 다 결론을 내가지고 의사가 도장을 찍는 처방전을 써주는 데 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속도로 잡으려면 이 EMR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EMR은 뭐냐면 단지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목적 지향주의적으로 에이전트화되어 있는 EMR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혹시 한 분 더 있으실까요? 네. 주제가 그 AI 의료 현장 데이터를 임상의 자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상 데이터야 뭐 EMR을 다 기록하겠지만 환자의 어떤 두려움이나 희망, 또 의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뭐 또 어떤 뭐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EMR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AI가 만약에 관여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저희가 수집하면서 이제 봤던 문제 중 하나가 그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환자들 대기하는 동안 문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치료를 받아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환자가 경험하는 부분, 감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그렇게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게 도입이 많이 되더라도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고려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가 녹취가 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과포화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한 분야고요. 그 분야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수집했을 때 그 면담, 진료 면담 음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화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가능하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정보 같은 건 당연히 이제 가르치고 문외한자 퀵추천인데요. 개인정보 비식조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하는 분들은 오픈소스로 갈 거냐, 아니면 API를 쓸 거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의료적으로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나요? 그거는 두 가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파트가 있고요. 하나는 병원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GPU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오픈소스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최전선에 달려나가는 그 LLM 모델들의 성능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차나 그런 거를 잡기 위한 기술적인 보완책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LLM API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이제 많이들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이제 한국 리전이라는 국내에 속해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굴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 그 내부망처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망을 굴린다는 건 병원 밖으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 이제 본사로 데이터가 안 가도록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두 가지. 다음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주제는 끝나고 식사하실 때 네, 발표 소개해 주신